송길사입니다. 제138회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제4교시입니다. 4교시 1번 문제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시 적용되는 사면 안정 해석의 개념을 쓰고 사면 안정 해석 방법, 평사투영법과 한계 평형 해석과 사면 안정 대책공법, 억제공과 억지공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2번 산사태 예방사업의 토합처리 공사 중 축대벽, 옹벽의 정의와 종류, 시공장소, 설계요령, 시공요령에 대해 설명하라. 3번 법정림의 요건을 기술하고 새로운 의미의 법정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라. 4번 산림청은 2025년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산림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 배경이 되는 산림, 임업 분야의 여건 변화를 설명하라. 5번 생활환경 보전 및 유형을 구분하고 미세먼지 저감령의 조성 관리에 대하여 설명하라. 6번 산림 병해충의 방지 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4교시 1번 문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시 적용되는 사면 안정 해석의 개념을 쓰고 사면 안정 해석 방법, 평사투영법과 한계 평행 해석과 사면 안정 대책공법, 억제공과 억지공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는 산림보호법 제75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산림보호법 제75조의 7 같은 법 시행규칙 37조 2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 산림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기초조사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위치와 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유형별 분류가 있고 실태조사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그리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토지, 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 요소별 특성과 그 밖에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기초조사는 현지 직접조사와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 탐사 또는 의견조사 자료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 탐사 또는 의견조사 자료 문헌 등을 통하여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는 토성류와 산사태의 개념을 먼저 정의해보면 토성류는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 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하고 산사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 요령은 현지 직접조사, 원격탐사 또는 간접조사 등을 통해 시행하며 기초조사 평가표에 근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기초조사 평가표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실태조사 필요지역으로 판정합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요령을 보면 기초조사는 조사 대상지 및 목적으로 기초조사 대상지는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분포지역, 산지 연접, 인가업 존재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기초조사 목적은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상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사 요령은 현지 직접조사, 원격탐사 또는 간접조사 등을 통해 시행하며 기초조사 평가표에 근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기초조사 평가표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실태조사 필요 지역으로 판정합니다. 기초조사 평가표는 별표 서식과 같습니다. 기초조사의 표준 비용 선정표도 별표와 같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위치와 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유형별 분류, 기존 공간 정보, 항공사진 토지 이용 계획 등을
활용한 주요 시설 파악합니다. 지자체 지역주민 요청 지역 현황도 파악합니다.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지와 목적은 실태조사 대상지는 기초조사 판정 결과에 따라 선정합니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으로 합니다. 조사 요령은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성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시행하며 실태조사 판정표에 근거하여 판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조사자는 제11조에 따른 산사태 취약 지역의 원활한 지정 심의를 위하여 현황도 작도 그리고 지정 심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상 취약지역 관리대장에 등재합니다. 실태조사 대상지의 위치, 범위 등 공간 정보 표기 방법은 별표와 같습니다. 실태조사 판정표는 현장 조사 점수 70점, 안정해석 및 시뮬레이션 해석 점수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정 점수 합계가 67점 이상인 경우 A등급, 37 이상 66 이하일 경우에 B등급, 33점 이하일 경우에는 C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실태조사 판정표와 실태조사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와 같습니다. 판정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조치사항은 또 별표 8과 같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토석 유출, 붕괴, 침식의 정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토지, 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 요소별 특성, 그리고 산사태 위험도 및 피해도 현장 조사, 사면 안정 해석 또는 토성류 시뮬레이션 해석, 현황도 작도, 주민 의견 수렴, 사방시설 현황 파악, 그리고 대피소와 대피 경로 조사를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사면 안정 해석 또는 토성류 시뮬레이션 해석 지침 8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시 객관적인 등급 판정과 제11조 1항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 시 필요한 시각적, 정량적 자료 확보를 위하여 지역 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먼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은 사면 안정 해석을 통한 사면 붕괴 가능성 분석, 그리고 토성류 발생 우려 지역은 토성류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한 유출 토사의 확산 범위 및 확산 범인의 피해 우려 대상 분포 현황을 분석합니다. 산사태 안정 해석 평가표의 적용을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판정표에 보면 기준 안전율 충족으로 기준 안전율인 FS 충족으로 경기시 1.6, 우기시 1.3 이상은 0점, 기준 안전율 수준으로 건기시 1.5에서 1.6 미만과 우기시 1.2에서 1.3 미만은 15점, 기준 안전율 불충분은 건기시 1.5 미만, 우기시는 1.2 미만입니다. 점수는 30점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에 따른 평가표를 보면 기준 안전율 충족은 건기시는 1.6, 우기시는 1.3이고 그리고 기준 안전율 불충족은 건기시 1.6 미만, 우기시는 1.3 미만입니다. 여기서 안전율이란 팩터 오브 세프티로 FS라고 합니다. 비타민 안전 해석 시 해석 방법이나 입력 변수가 가지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부수적인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수치입니다. 주어진 활동면에 대한 흙의 전단 강도를 현재 전단 응력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안정 해석에서는 비탈면이 한계 평행 상태에 도달하도록 강도 정수를 나누어주는 개수를 말합니다. 이 값이 기준 안전율을 만족하는지 여부로 평가됩니다. 다음 산지 집안의 안정 해석, 안반 비탈면에서 해석을 보면 안정 해석이란 스테이빌리티 아날리시스로 비탈면 사면의 안정성을 공학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 원리는 안전율, 팩터 오브 세프티, FS의 산출로 예상되는 파괴면에 대한 집안의 저항하는 힘, 전단 강도, 저항 모멘트와 파괴를 일으키는 힘, 전단 응력, 작용 모멘트의 비율인 안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된 안전율을 설계 기준에서 정한 기준 안전율과 비교하여 비탈면의 안정 여부를 평가합니다. 안전율이 기준보다 크면 안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사투영법입니다. 평사투영법은 주로 안반 비탈면에서
하며 전리나 층리 같은 불연성면의 기하학적 방향성을 분석하여 평면 파괴, 쐐기 파괴, 전도 파괴, 원호 파괴 등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불연성면의 방향성 또는 불연성면과 사면과의 상대적 위치를 평사투영도 위에 도시함으로써 기하학적인 안정성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평사투영도 스테레오 그래프는 평사투영 해석에서 안반 비탈면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불연성면, 전리, 층리, 단층 등과 비탈면의 3차원적 방향성 정보를 2차원 평면 위에 투영하여 나타낸 도면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안반 내에 발달한 주요 불연성면의 경사 및 방향 자료를 평사 투영망에 투영하여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평면, 쐐기, 전도 파괴 등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전체적인 암질과 불연성면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SMR, 슬로프 매스 레팅 분류법과 함께 비탈면의 1차적인 안정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파괴의 가능성과 유형은 제시해 주지만 구체적인 안전율 SF의 수치를 산출하지는 못합니다. 다음 한계평형에서 리미트 이퀴빌리움 아날리시스 LEM입니다. 한계평형 해석은 지방공학에서 비탈면 안정 해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가상의 파괴면을 따라 집안이 한계평형 상태, 즉 파괴가 일어나기 직전의 응력 상태에 도달했다고 가정하고 안정성을 해석합니다. 활동면에 따라 집안의 전단 강도가 최대로 발휘되는 한계평형 상태를 가정하여 정력학적인 평형을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또 토사 비탈면의 원호 파괴 해석을 위한 절편법이 대표적입니다. 기본 원리는 파괴 토체에 작용하는 하중 작용력과 집안의 전단 강도에 의한 저항력 사이의 정력학적 평형을 고려합니다. 저항력을 작용으로 나눈 값 또는 저항 모멘트를 작용 모멘트로 나눈 값을 안전율로 정의하며 이 값이 기존의 안전율보다 큰지를 비교하여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사면에 작용하는 힘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안전율 FS를 계산합니다. FS는 저항 모먼트, 레지스트 포스를 드라이빙 포스 작용 모먼트로 나눈 값입니다. 주요 해석 방법은 절편법이 있으며 파괴 토체를 여러 개의 수직 절편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방법으로 펠리니어스법과 비숑법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토사비탈면이나 균질한 집안의 원호 파괴 해석에 쓰입니다. 안반 파괴 해석은 평면 파괴, 쐐기 파괴 등 불연성면의 특성이 뚜렷한 경우 각 파괴 형태별 기하학적 조건과 수압, 자중 등을 고려한 한계하중 평형 공식을 적용하여 안전율을 구합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사용이 간편하며 오랜 적용 사례를 통해 신뢰성이 입증되어 있지만 집안의 변형 특성이나 응력 변화 과정, 변이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파괴면을 미리 가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방법의 연계, 해석 절차를 보면 일반적으로 안반 비탈면 설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석을 진행합니다. 먼저 평사투영법을 실시하여 지질 구조에 따른 파괴 가능성과 그 유형, 평면 세기 등을 먼저 결정합니다. 파괴 가능성이 확인된 유형에 대해 한계 평행 해석을 수행하여 수치적인 안전율을 계산하고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밀한 변이 확인이나 복잡한 거동 분석이 필요한 경우 유한 요소법, FEM 등 연속체 해석을 추가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면 안정 대책 공법입니다. 먼저 산사태 예방공사의 목적을 보면 산사태 예방공사는 산사태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행하는 공사로 4개의 공정과 18개의 세부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공사는 지형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 조건을 변화시켜 산사태의 활동력과 저항력의 균형을 개선하는 억제공사, 그리고 말뚝이나 앵커와 같은 인공구조물의 저항력으로 산사태를 직접 억제하는 억지공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공사의 공정에 따른 분류를 보면 지표수 배제공사로 돌림수로 내기, 침투수 방지공사, 지익공사 등이 있으며 지하수 배제공사로 속도락 내기, 보링 속도락 내기, 터널 속도락 내기, 집수정공사, 지하
차단공사 등이 있고, 토합처리공사로 배토공사, 누름흑사키, 그 다음에 산비탈 흑사키, 땅속 흑마기, 힘줄받기, 샤프트 공법, 축대벽이 있습니다. 암개처리공사로는 폭파공사, 팽창성 파쇄공사, 앵커받기, 말뚝받기, 전석 정리공사, 낙석 방지방 덮기, 낙석 저지책 세우기 등이 있습니다. 먼저 억제공과 억지공 중에서 억제공을 먼저 살펴보면 돌림수로 내기, 억지공에는 돌림수로 내기, 침투수 방지공사, 지휘공사, 속도락 내기, 배토공사, 축대벽 등이 있습니다. 억제공사는 산사태에 유인이 되는 지하수 등을 배제하는 공법으로 지형을 변경하여 땅 밀림의 활동력을 경감하는 공법입니다. 기타 공법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 등을 배제하는 공법은 효과가 늦게 발현하지만 산사태지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고 효과성의 지속성이 큽니다. 반면에 지형을 변경하여 땅 밀림의 활동력을 경감하는 공법은 즉효성이 있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따라서 산사태가 일시적으로 정지해 있고 지하수 등에 의한 영향이 현저한 산사태지에 대해서는 전자가 효과적이고 급속하고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유효합니다. 다음 억지공으로는 말뚝받기, 샤프트 공법, 앵커받기 등이 있습니다. 억지공사는 땅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땅 밀림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공사입니다. 즉 억지공사는 구조물의 역학적 강도가 땅 밀림의 활동력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도록 하며 시공 효과가 즉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 밀림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지하수 배제 공사, 배토공사 등의 억제 공사와 병행하여 경제성 및 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표는 땅 밀림 방지 공사에 있어서 억제공사, 억지공사 설계입니다. 먼저 목적을 보면 억제공사는 땅 밀림 발생이 되는 인자를 제거, 경감 혹은 지형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억지공사는 구조물에 땅 밀림을 직접 억제하여 땅 밀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으로는 억제공사는 땅 밀림에 유인이 되는 지하수 등을 배제하는 공법이고 지형을 변경하여 땅 밀림의 활동을 경감시키는 공법 및 기타 공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억지공사는 구조물의 역학적 강도에 의하여 땅 밀림의 활동력에 직접 저항시키는 것으로 시공효과의 즉효성을 얻을 수 있고 경제성 및 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억제공사의 병행을 검토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 지침 2024년도 산림청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2009년도 내용과 삼고 사방공학 237조과 258조 그리고 지진에 의한 산지토사 재해와 사방대지 강원대학교 2020년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출문제를 보면 토픽 37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조사 요령입니다. 120피의 3교시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기초조사를 토성리와 산사태로 구분하여 설명하라. 126개 4교시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요령, 그리고 137회 3교시에서 산사태 발생 조사 시 대상지, 목적, 요령, 내용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제2편 산림개발 및 보존 제4강 2교시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기출문제로 토픽 22번 산사태 예방사업에서 토합처리공사입니다. 113회 1교시에서 산사태 방지공사 중 억지공사와 억제공사의 차이점과 각각 공사의 종류 3가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2편 산림개발 및 보존 제3강 1교시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교시 2번 문제 산사태 예방사업의 토합처리공사 중 축대벽, 옹벽의 정의와 종류, 시공장소, 설계요령, 시공요령을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산사태 예방사업은 산지사방의 산사태 예방공사는 산사태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행하는 공사로 다음과 같은 4개의 공정과 18개의 세부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표수 배제공사로 돌림수로 내기, 침투수 방지공사, 주입공사, 지하수 배제공사로 속도락 내기, 보링 속도락 내기, 터널 속도락 내기, 집주전공사, 지하수 차단공사, 토합처리공사로 배토공사, 누름흑사기, 축대벽, 옹벽, 말뚝박기, 사프트 공법, 암개처리공사로 폭파공사, 팽창성
파쇄공사, 앵커박기, 낙석방지망 덮기, 낙석 저지책 세우기 등이 있습니다. 축대벽, 옹벽의 정의를 보면 축대벽 또는 옹벽은 땅밀림 지역이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합에 따라 적절한 형식 그리고 구조 및 사용재료 등을 선택하여 시공하는 벽체입니다. 축대벽은 사용재료에 따라 돌, 콘크리트 블록, 지오 외부, 돌망대, 축대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형식, 구조상에 따라서는 중력식, 반중력식, L형과 도립 T형, 부벽식 축대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공 장소로는 첫째, 토합이 커서 기타 흙막이 등으로 산비탈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 그리고 둘째, 붕괴 위험지의 하부 등과 같이 토합이 큰 지역, 셋째, 붕괴될 위험이 높은 대지, 넷째, 도로 비탈면 및 광산 적치장이 되겠습니다. 설계 요령은 축대벽을 설계할 때는 각 형식별로 전도, 활동, 기초지반 및 재체 파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축대벽은 전도와 미끄러짐, 활동에 안전하고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최대 압력이 지반의 허용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중력식 축대벽은 축대벽 자체의 자중이 크기 때문에 기초지반이 비교적 단단한 지역을 대상으로 벽체의 자중에 의하여 전도에 견디도록 설계합니다. 반중력식 축대벽은 중력식 축대벽에서 콘크리트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철근을 사용합니다. L형과 도립형 축대벽은 자중과 뒷체험에 의하여 전도에 안정하도록 설계합니다. 이 축대벽은 밑바닥의 반력, 제저의 저반을 적게 하려는 경우와 골재가 고가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부벽식 축대벽은 토합을 직접 받지 않은 벽 쪽에 지지벽을 설치하는 앞부벽식 축대벽과 토합을 받는 벽 쪽에 버팀벽을 설치하는 뒷 부벽식 축대벽을 적정하게 선택하여 설계합니다. 다음 시공 요령은 축대벽을 시공할 때는 기초 처리, 신축이, 물빼기 구멍, 뒷체험, 콘크리트 치기 등 대매기 등에 대하여 유의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축대벽은 131회 4교시 콘크리트 축대벽의 시공 요령으로 출제됐습니다. 먼저 기초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치마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 기초나 콘크리트 기초 등으로 보강합니다. 둘째, 축대벽의 높이는 토심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4m 이하로 시공하고 3비타는 2m 내로 합니다. 셋째,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한 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충전되도록 합니다. 넷째, 축대벽에는 신축이음을 설치합니다. 즉 축대벽의 표면에는 연직 방향으로 9m마다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철근은 그대로 연결합니다. 다섯째, 물빼기 구멍은 PVC관을 사용하며 그 크기는 안지름 5에서 10cm 정도로 하고 간격은 수평 방향으로 2, 3m 이하로 하며 연직 방향으로는 1.5 이하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최하단에 설치하는 물빼기 구멍은 기초 지표면에서 약 30cm 위에 설치합니다. 다음 축대벽의 뒷체험용 돌은 죄악돌 또는 잡석으로 사용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한 후에는 직사광선, 건조 및 비바람 등을 막아주고 콘크리트 노출면에는 거적 등으로 덮고 양생하여 수화작용을 촉진합니다. 다음 대매우기는 축대벽의 몸체가 완전히 양성된 후에 시행하며 뒷체험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양을 충분히 다져주어 침하를 방지합니다. 돌 축대벽과 콘크리트 축대벽 등은 각각 돌 기승막이 및 콘크리트 기승막이의 시공 기준에 준하여 시공합니다. 지오 외부 축대벽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를 띠로 제작한 후 일정한 간격으로 초음파 용접을 실시하여 벌집 모양의 구조체를 형성시켜 3차원적인 토양 억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초경량으로 시공성이 탁월하고 경제적이지만 땅깎이 비탈면에서는 높이는 6m 이하, 기울기는 45도 이하의 지역에 한하여 시공합니다. 다음 돌망대 축대벽은 아연도금 철선을 꼬아서 육각형의 망을 제작한 후 일정 규격의 상자 모양의 조약돌 또는 깬돌 등을 충전하여 용도에 맞게 조립합니다. 조약돌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경제적이고 시공이 간편하지만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능률이 저하됩니다. 축대벽의 설치로 인하여 신규 산사태가 발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93쪽과 114쪽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출문제로 토픽 18번
축대벽 옹벽입니다. 119회 1교시에서 비탈면 안전공에서 옹벽의 구조해한 분류, 131회 4교시에서 콘크리트 축대벽 옹벽의 시공요령과 반중력식 축대벽 옹벽 단면 배근도 작성 후 철근 배근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내용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특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2편 산림개발 및 보존 제2강 2교시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교시 3번 문제 법정님의 요건을 기술하고 새로운 의미의 법정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법정님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경영 목적에 따라 임목을 벌채하여도 그 산림의 생산력을 지속할 수 있는 산림을 말하며 이와 같은 상태를 법정 상태라고 합니다. 작업급에 의한 산림의 생산 조직화에 있어서 그 이상적 개념으로 제시된 이념적 산림 조직을 법정림이라고 합니다. 법정림이란 제적 수학의 엄정 보석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 조건을 완전히 갖춘 산림을 말하며, 즉 산림 생산의 보석이 완전히 이행되어 경영 목적에 따라 벌채하면 어떠한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산림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법정 상태, 노르말리티라고 합니다. 법정림은 산림 생산 조직의 규범으로서 전통적으로 개벌 작업의 보속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택벌 작업이나 기타 다른 작업법에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택벌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법정림은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석적 경영의 산림에 있어서 생산 조직을 이해하고 개벌, 모드배기를 주체로 하는 현실림의 생산 조직화를 위해서는 법정림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법정림의 구비 조건 요건을 보면 4가지입니다. 법정 연급분배, 법정 인분배치, 법정 생산량, 법정 축척이 있습니다. 먼저 법정 연급분배를 살펴보면 모든 임명의 산림이 동일한 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은 연년의 수확을 균등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정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계수 N은 윤벌기 연수와 같으며 각 인분의 면적, 즉 법정 연계 면적 A는 산림면적 F를 윤벌기 U로 나눈 것입니다. A는 F를 U로 나눈 것이 됩니다. 식에서 A는 법정 연계 면적, F는 산림 면적, U는 벌기령 윤벌기, A는 법정 연급 면적, N은 1연급에 포함된 연계수를 의미합니다. 다음 법정 인분 배치는 산림을 구성하는 각 인분의 인목의 이용, 보호 및 갱신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산림의 보존과 수확의 보석을 유지하는 법정 조건입니다. 법정 인분 배치의 구비 조건을 보면 첫째, 각 연계의 인분은 벌채목의 반출상,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인분을 벌채하는 경우 인접하는 잔존 인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셋째, 인분의 갱신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배치합니다. 다음 법정 생산량은 법정 축적의 연년 생산량을 말하며 법정림의 경우 전체 산림의 1년 생산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법정림의 1년간 생산량, 즉 법정림의 각 연계 인분의 연년 생산량의 합계인 법적 생산량 Z는 벌기 인분의 제적 VU와 같습니다. Z1은 V1, Z2는 V2에서 V1을 뺀 거, Z3는 V3에서 V2를 뺀 겁니다. 그래서 JU는 VU에서 VU-를 뺀 거고 결국 Z는 VU입니다. 즉 법정 생산량 Z는 벌기 인분 제적 VU와 같습니다. 식에서 V1, V2, V3, VU 각은 각 연계의 줄임목의 연년 생산량을 말하며 V1, V2, V3, VU는 연년 생산량의 제적을 말합니다. 다음 법적 축척이란 연급분배의 생장 상태가 법정일 때 보유할 작업급으로서 전체의 축척을 말합니다. 주임목과 부임목을 걸쳐 고려되지만 일반적으로 주임목의 법정 축척이 대상입니다. 보통 법정 축척은 하계 축척으로 계산됩니다. 추계 축척은 벌채 직전의 축척으로 벌채 직후의 축척인 충계 축척보다는 벌기 인분의 축척만큼 많습니다. 주요 인분의 법정 축척을 각 연계별 제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므로 일반적으로 수확표, 벌기 수확 또는 벌기 평균 생장량을 이용합니다. 이 중 먼저 수확표에 의한 방법을 살펴보면 법정 인분 제적 수확표는 통상 N년, 5년 또는 10년입니다. 마다 제적을 표시합니다. 이것을 VN, V2N, V3N, VU-N, VU라고 하면 벌채 직전 추기의 법정 축적 VH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에서 N은 5년 또는 10년을 말하고 VN,
V2N, V3N, VUN은 N년마다 제적, VU는 벌기인분의 제적을 말합니다. 벌채 직후 춘기의 법정 축적 VF는 앞의 식에서 벌기인분의 제적 VU를 빼준 것과 같습니다. 하기의 법정 축적 VS는 춘기와 추기의 평균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춘기의 법정 축적에는 VU 2분의 VU가 포함되어 있고, 춘기의 법정 축적 VF에서는 빼기의 2분의 VU가 빠집니다. 그래서 하기의 법정 축적은 춘기 플러스 추기이기 때문에 상쇄가 됩니다. 2분의 VU가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축적은 간단한 하기의 축적 VS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다음 벌기 수학에 대한 방법을 보면 인분 생장량 연년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생장량이 같다고 가정하면 벌채 직전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VH는 2분의 6 곱하기 VU 플러스 2분의 VU 따라서 춘기의 같은 식이 얻어집니다. 춘기의 법정 축적 VH, 춘기의 법정 축적 VF에서 결국은 하기의 법정 축적 VS는 2분의 U 곱하기 VU가 됩니다. 다음 벌기 평균 생장량의 방법은 1헥타르의 벌기 평균 생장량을 Z라 하면 VU는 U 곱하기 Z입니다. 따라서 전림의 벌기 평균 재정량을 Z라고 하면 Z는 U 곱하기 Z이므로 VU는 Z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정 축적 계산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기의 법정 축적 VH는 2분의 Z가 있고 춘기의 축적 VF는 2분의 Z를 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기의 법정 축적은 춘기 플러스 추기이기 때문에 하기의 법정 축적 VS는 2분의 U 곱하기 Z가 됩니다. 다음 법정 벌채량을 보면 법정 수확량이라고도 하며 이는 법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벌채할 수 있는 제적을 말합니다. 법정 벌채량은 주벌 법정 벌채량과 간벌 법정 벌채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법정 연벌량과 법정 정기 벌채량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정 벌채량은 주벌 법정 연벌량입니다. 이런 의미의 법정 연벌량 NAC는 법정 생장량 Z와 일치하고 이 수치는 벌기 평균 생장량 MAZ의 윤벌기 U를 곱한 것과 같기도 합니다. 이들 간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됩니다. 벌기 평균 생장량 MAZ는 법정 생장량 VZ와 같고 그거는 AU, MAI는 그 윤벌기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법정 연벌량의 법정 축적 VS에 대한 백분율을 법정 수확량 P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법정 수확량 P는 법정 연벌량 NAC를 법정 축적 VS로 나눈 겁니다. 개벌 작업의 경우 NAC는 법정 V와 같으므로 V는 VS분의 VU 곱하기 100 또한 VS는 2분의 U 곱하기 VU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법정 수확량은 법정 축적을 법정 연별량으로 나눈 거고 법정 축적은 벌기 인분 제적으로 나눈 거로 됩니다. 법정 축적 VS는 2분의 U 곱하기 VU이므로 P는 결국 U분의 200이 됩니다. 벌기 인분 제적 VU는 100분의 법정 연벌률 P 곱하기 법정 축적 VS가 됩니다. 법정림에 대한 발전적 비판을 보면 산림경영은 산림의 상태를 경영 목적에 부합되는 최적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 목적은 단순하지 않고 획일화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상태는 산림 현상에 적합하게 성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위스 학파의 택벌림에서 한 법정 상태 고찰은 그 지방의 자연적,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 하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벌 작업에서 발생한 법정림은 단순한 이념적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정림 개념은 일부 학자의 주장처럼 백해무익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인공림 시업에 대한 산림 경리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리고 제적 수학 보석의 조건을 제시하는 모델로서 가치도 인정되며 한편으로는 산림 생산 조직에 대하여 영급, 축적, 생장량, 연벌량 등의 상호관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와그너는 종래의 법정님은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상태로 강제로 정형화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와그너는 미국의 초대 산림청장입니다. 법정 상태는 경영 목적에 따라 달라야 하며 각각의 목표에 부응하여 실현 가능한 취업상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의미의 법정 상태를 보면 첫째, 임지는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수종의 혼유 및 품종에 관하여 환경적 그리고 경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임목의 갱신 및 보육이 환경에 적합해야 합니다. 넷째, 산림 생산 과정에서의 피해에 대한 보호 조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교통 및 운반 시설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현실적인 의미의 법정림은 경영 목적에 보다 잘 적합하도록 조직된 산림이며 바람직한 경제적 조직, 기술적 조직 및 보호적 수학 규제에 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 신고 산림경영학 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출문제로 토픽 68번 산림경영의 개념 및 기본 요소에서 법정림의 구비 조건입니다. 72의 4교시에서 법정림의 구비 조건, 89의 3교시에서 법정림의 개념 및 내용을 설명하고 동시에 법정림에 대한 발전적 비판을 하라.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토픽별 산림교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제2강 2교시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교시 4번 문제입니다. 산림청은 2025년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산림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 배경이 되는 산림 임업 분야의 여건 변화를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산림기본계획 그 개념을 보면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20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향후 20년간의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계획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37년까지입니다. 지역 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며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산림 분야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림은 산림계획의 수립에 따른 주체와 대상입니다.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세우고 구그림은 지역산림계획, 구그림종합계획, 구그림경영계획으로 나타납니다. 공사의 그림은 지역산림계획을 바탕으로 산림계획을 작성합니다. 산림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보면 산림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됩니다. 산림정책의 장기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산림사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등 산림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입니다. 산림기본계획 체계 및 관계부처 계획 간의 관계를 보면 산림기본계획은 분야별 계획, 지역산림계획, 타 중앙 행정기관이 그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산림계획은 분야별 계획으로 법정, 비법정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탄소 흡수원 증진 계획, 산림복지진흥 계획, 산림생물 다양성 계획, 산불 방지 계획이 있습니다. 타 중앙 행정기관과의 산림 관련 정책과 연계는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탄소 중립, 녹색 성장계획, 농업동촌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산림계획을 바탕으로 시군산림계획이 비법정 계획으로 수립되고 그 다음에 산림경영계획이 실제 계획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산림기본계획사항을 보면 산림기본법 제11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서 산림청장은 제10조 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을 전국의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11조의 1항에 따른 산림정책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 산림지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입니다. 둘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셋째,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넷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다섯째,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산림의 이용 구분 및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탄소업선의 유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국제 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첫째, 인도 등 산림 경영 기반 시설을 조성에 관한 사항, 제5조 사망 규정에 한 산림 통합 관리 권역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도를 살펴보면 비전으로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이에 대한 2037년 목표와 기대 효과를 보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건강한 산림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기여율을 11%입니다. 그리고 산림사업 성장으로 돈이 되는 산림은 산림사업 매출액을 210조로 확대하고 내 숲을 지켜준 안전한 산림은 산림 재난 피해를 현재 피해 면적의 절반, 인명피해는 제로화합니다. 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률을 70%까지 확대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K산림으로 양자협력 대상국을 53개국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으로 8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한국형 산림 자원 순환 경영으로 탄소 중립 실현. 둘째, 산림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 셋째, 산림 재난 대응력 고도화로 국가 안보 확보. 넷째, 미래형 산림 사업으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다섯째, 임업인 경영 지원 및 소득 향상. 여섯째, 전 국민 전생의 산림복지 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일곱째, 산촌부터 도시까지 숲속에서 사는 삶 실현. 여덟 번째, 국제 산림 협력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이 있습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 산림관리 체계 혁신, 그리고 산림정책 이행령 강화가 지원사항입니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전략적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한국형 산림자원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은 핵심 과제로 스마트 임업으로 산림자원순환경영 활성화, 그리고 국산목재 이용 촉진, 한반도 산림탄소흡선 보존 및 복원, 산림경영 기반 확충으로 산림경영 규모화가 있고, 둘째 전략인 산림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은 핵심 과제로 산림생물 다양성의 지속적 관리 기반 구축, 산림생태계 서비스 가치 증진, 산림생태계 적응 회복력 강화가 있습니다. 셋째, 산림재난 대응력 고도화로 국가안보 확보는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 강화, 과학적 산불 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 산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사태 대응력 고도화, 넷째, 선제적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가 핵심 과제입니다. 미래형 산림산업으로 국가 성장 동력 창출은 목재 산업, 육성 및 신성장 산업의 도약, 기업 민간주도 산림 분야의 ESG 비즈니스 활성화, 산림 기반 융복합 신산업 저변 확대, 미래 산업을 주도할 산림 일자리 육성이 핵심 과제입니다. 임업인 경영 지원 및 소득 향상으로는 안정적인 임업 경영 지원, 미래 임업을 선도할 청년 임업인 산림기술자 육성, 청정 임산물 생산 유통 구조 혁신, K 임산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있습니다. 전국민 전생의 산림복지 서비스 국민 삶의 질의 제고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고령화 사회 대비, 보건, 의료 연계, 숲치유 활성화, 숲길 확대 및 등산, 산림레포츠 산업화, 산림이양 인프라 확충 및 산림 서비스 품질 개선, 산림인식 제고를 위한 산림교육 확대가 핵심 과제이고, 산촌부터 도시까지 숲속에서 사는 삶 실현에 대한 전략에 대한 핵심 과제는 산촌을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확충, 생활숲 정원문화 정착 및 정원사람 육성, 지역사회 기반 국유림 선도 역할 증진, 합리적 산지 구분 체계 마련이 있습니다. 다음 전략인 국가 산림협력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의 핵심 과제들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 대표 사업화, 국외 산림 탄소 배출 감축 확대, 경제안보를 고려한 해외 산림 자원 개발, 북한 산림복구 기반 마련, 한국 산림 녹화 모델의 세계화 및 지원 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 산림 관리 체계 혁신 전략에는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산림관리, 빅데이터 기반 MRV 체계 고도화가 핵심 과제이고, 산림전략 이행령 강화에는 산림분야 갈등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실사고시형 과학기술 연구개발 R&D 촉진, 산림정책 홍보, 모니터링 및 정책 활류 강화가 핵심 과제입니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배경을 보면, 배경은 먼저 첫째 변경은 산림, 임업 여건 변화입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국적인 산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 감축 로드맵이 2023년 4월에 확정되고, 제1차 탄소 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산림분야 목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산림순환 경영 등으로 산림분야는 전체 흡수원 목표의 95.5%, 총 가축 목표의 11%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쿠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2022년 12월에 채택됨으로써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 관리 및 복원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 산불과 산사태 등이 연중화, 대형화되며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산불 피해 대형 산불은 2010년대 837헥타르, 2020년에 24년에 8,367헥타르로 증가했습니다. 산사태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국지성 호우가 증가했습니다. 2016년 이후 산사태 피해 증가가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둘째, 국가균형 발전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 활용 움직임이 확대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2023년에 출범됨에 따라 산림 활용이 지방시대 핵심 전략으로 부상되었고, 산림을 활용한 예방적 국민건강관리로 국가 의료 비용의 절감이 기대됩니다. 숲길 산책, 도시 가로수 등은 총 2,348억 원의 관광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2021 영국의 자료입니다. AI, ICT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산림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농림위성 발사 2025년으로 한반도 전역의 산림 변화 관측 주기가 3일로 단축되었고, 이에 맞는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및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공간정보 기반의 정밀형 산림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산림 국가발전 플랫폼, 국민복지 자산으로 활용하고 적극적 산림 관리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 특징을 보면, 비전 및 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산림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 문화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자연이자 자원으로서의 다양한 가치가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림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 산림은 국토 환경을 보존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 발전과 생물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 전반부는 산림의 기능 자체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정책 목표들이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산림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궁극적 미래상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이해관계자 정책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비전으로 변경하였고, 분야별 산림 기능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전략 재고사항입니다. 총괄로 산림, 산지 등 자원 중심 전략이 아닌 탄소 중립, 국가안보, 삶무질 등 국가 정책 아젠다 차원에서 산림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세부 전략으로 산림 임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분야별 신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1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 관리를 과제 단위에서 전략으로 격상하였고, 전략 5에서 임업인 산지의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별도의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전략 7에서는 국토 공간 전체를 고려하여 연결성 있는 공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 9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산림 관리를 지원 전략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전후 주요 비교표를 보면, 비전은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든 지속가능한 미래로 변경되었습니다. 목표는 기후위기 극복을
극복에 기하는 건강한 살림, 내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살림, 산림 성장으로 동의되는 살림, 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살림, 세계로 뻗어가는 K살림으로 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전략으로는 10개 과제를 확대했습니다. 먼저 한국형 산림 자원 순환경은 탄소 중립 실현, 산림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 산림 재난 대응력 고도화로 국가 안보 확보, 미래형 산림 산업으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임업인 경영 지원 및 소득 향상, 전국민 전생의 산림 복지 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산촌부터 도시까지 숲속에서 사는 삶의 실현, 국제 산림 협력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첨단 과학기술 기반 산림관리체계 혁신, 산림정책 이행령 강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의 자료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산림청 2025년 2월 자료와 산림청 홈페이지 자료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출문제로 토픽 12번 산림기본계획의 전략과제입니다. 116회 1교시에서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전략과제, 129회 3교시에서 산림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31회 1교시에서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과 제2강 1교시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교시 5번 문제입니다. 생활환경 보존 유형을 구분하고 미세먼지 저감량의 조성 관리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산림의 기능 구분을 보면 산림청장은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첫째, 목재 생산림, 둘째, 수온 함량림, 셋째, 산지 재해 방지림, 넷째, 자연환경 보존림, 다섯째, 산림 휴양림, 여섯째, 생활환경 보존림입니다. 산림의 기능 구분은 산림청 산림공간 정보서비스의 산림기능 구분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산림의 기능이 현재와 불일치하거나 중복될 경우에는 산림관리자, 산림청장 외에 구기림을 소유하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의 위치, 입지 조건, 지역 주민과 산주의 요구 등을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산림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생활환경 보존림의 조성 관리를 살펴보면 관리 목표는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입니다. 유형 구분에는 공원형, 거주지의 자연체험, 레클레이션, 환경교육 등의 장소로 이용되는 산림이고 경관형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입니다. 방풍, 방음형은 바람, 소음 등을 완화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이고 생산형은 거주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산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형은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입니다. 목표로 하는 산림은 공원 경관형은 경관적으로 다양한 다층 혼요림, 그리고 방풍 방음형은 방풍과 방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층림 또는 계단식 다층림이 됩니다. 생산형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 생산림, 미세먼지 저감형은 미세먼지 저감 기능, 흡수, 흡착, 침강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층 혼요림입니다. 관리 대상은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기능을 위해 지정, 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경관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생활권 주변 등에 있어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산림, 그 밖에 생활환경 보전 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이 해당됩니다. 유형별 관리 방안을 보면 공원 경관형은 식재조림, 천연갱신, 솥가배기 등을 통한 다층 혼요림으로 조성하되 지역적으로 특성 있는 수정이 있을 경우 동일 수정으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다층림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 수종으로 선정합니다.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 노령고상목 등을 보존시킵니다. 다만 산림병해충의 전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덩굴 제거는 하천 계곡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와 방문객이 이동하는 산책로 등으로부터 100m 이내 또는 집수구역 안의 지역은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거하고 기타 지역은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면적으로 제거합니다. 제초제 사용은 금지하고 살충제, 화학비료의 대량 사용도 금지됩니다. 작업 시기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실시합니다. 열식, 간벌 등 기계적 속가배기는 금지하고 가급적 약도의 속가배기를 실시합니다. 생리적 수확기에 달한 산림, 그리고 산불, 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이외에 수확 벌채는 하지 않습니다. 방풍, 방음용은 최소 30m 폭으로 계단식 다층림의 수림대를 조성합니다. 30m 이내로 수림대를 조성할 경우에는 다층림으로 조성합니다.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 수종으로 선정하되 침엽수림을 포함해야 합니다. 산물을 전량 수거하여 산불을 예방합니다. 밀생인분은 약도에 속가배기 등 숙각구기를 통해 활력도를 제거합니다. 다음 생산량은 목재 생산림의 우량 대경제에 준하여 관리합니다. 골라배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배기와 어미나무 작업은 하나의 벌채 면적을 5헥타르 미만으로 합니다. 모두배기와 어미나무 작업은 제3장 산림자원조성관리 일반지침 4 수확의 벌채 실행 방법에 따릅니다. 미세먼지 저감령은 산림 내 공기 흐름을 적절히 유도하고 줄기, 가지, 잎 등의 접촉면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생활권 주변 산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미세먼지 저감, 열선 완화 기능을 극대화하고 인구 밀도가 낮은 도시 외곽 지역은 미세먼지 저감 기능과 산림의 다양한 공기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인분 내 원활한 공기 흐름 유도를 위해 적정 밀도의 상층목과 일부 중층목을 제거합니다. 미세먼지 흡착을 많이 하는 수종은 존치합니다. 층위별 미세먼지 흡수, 흡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업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층 식생은 최대한 존치시킵니다. 낙엽 한렵수 단순림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 증진을 위해 속가배기를 실시하면 공한지 발생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침엽수종을 식재하여 지속적으로 필터링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침할 혼요림으로 유도합니다. 가지치기는 침엽수의 경우 상층목 생지를 대상으로 최대 6m까지 실행하고 활엽수의 경우 수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지 이하까지 실행합니다. 이상은 미세먼지 저감령의 조성 관리 방안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산림청 2020년도 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출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입니다. 78회 2교시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라 산림을 6대 기능으로 나누고 생활환경 보존임의 조성 및 관리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라. 84회 3교시에서 생활환경 보존임의 유형별 목표와 숙각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116회 1교시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상의 생활환경 보존임의 유형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에서 제1편 산림조성 및 보호 제7강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교시 6번 문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방제 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청 2024년도 훈령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39조 방제 방법의 구분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임업적 방제, 화학적 방제, 친환경 방제, 기계, 물리적 방제로 구분합니다. 먼저 임업적 방제에는 모두배기, 소구역 모두배기, 소구역 골라배기, 그리고 속가배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화학적 방제, 지상약재 살포, 지상방제, 나무주사, 항공약재 살포, 항공방제, 토양약재 살포, 그리고 훈증 등이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방제에는 유인목 설치, 유인 트랩 설치, 끈끈이 롤 트랩 설치, 천적 방사 등이 있으며 기계, 물리적 방제 방법으로는 파쇄, 소각, 매몰, 박피, 건조,
멸치처리 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2024년도 산림청 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산림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산림재난 코너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산림병해부터입니다. 산림병해와 충해를 나눠서 방제 방법을 구분하여 올려놔 있습니다. 먼저 산림병해 방제법으로는 생물학적 방제가 있으며 그리고 화학적 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적 방제가 있습니다. 임업적 방제에는 풀베기, 덩굴치기, 재벌과 간벌, 가지치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해충의 방제법으로 먼저 생물학적 방제 방법과 생물학적 방제 방법으로 기생성, 포식성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병원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화학적 방제로는 살충제,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고, 다음 임업적 방제로는 내충성 품종, 간벌, 그리고 시비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계적 물리적 방제 방법으로 기계적 물리적 방법에는 해충을 직접 포살하는 포살법과 그 다음에 유살 차단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자료 산림재난 코너의 산림병해충 방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산림교사 기출문제 해설 4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